9900X3D 순정 퍼포먼스, 그 다음에 커브 옵티마이저, 커브 쉐이퍼로 안정성 마무리하는 법까지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전력 수치 조절하는 것도 소개드렸고, 그 다음에 펜 커브 속도 조절하는 것도 소개드렸고.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화면에 쿨러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쿨러랑 함께 CPU 하나 가져왔어요. 9900X3D입니다. 오늘 이 CPU를 잠깐 살펴볼 건데, 겸사겸사 쿨러를 교체하려고 새로운 쿨러를 가져왔어요. TH360A-RGB라는 존스보 쿨러인데, 이 쿨러가 예전에 모 유튜버님이 라이브 생방송으로 리뷰하실 때 이 제품의 블랙 색상 버전을 리뷰를 하셨었거든요. 제가 라이브 생방 보면서 이쁘다, 화이트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채팅을 쳤는데 담당자님이 그거를 보셨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화이트 모델 만져보실 생각 없으시냐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TH360A RGB 모델 화이트로 제가 이렇게 수령했고요. 존스보에서 지원을 해주셨고, 받은 지는 사실 좀 됐어요.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 받아가지고, 받자마자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딜레이가 돼가지고, 완치되고 나서도 엔비디아 신제품 막 나와가지고 그거 리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자,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 제품 보여드리고, 9900X3D까지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번에 9900X3D, 그 다음에 9950X3D까지 이 쿨러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 9900X3D를 중점적으로 좀 다루면서 같이 온도 체크를 좀 해볼 거고요. 일단 좀 뜯어보겠습니다. 9950X3D는 없죠? 이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장착해서 사전 테스트를 좀 했고요. 자, 쿨러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요즘 쿨러가 이런 식으로 팬이 라디에 장착이 되어서 나오는 쿨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보시다시피 라디에 팬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3팬인데 일체형이네요. 분리되지 않는 그런 일체형 팬인 것 같은데, 일단 하얀색 박스에 들어있던 부품들을 좀 살펴볼 건데, 요거는 브라켓이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서멀 하나 동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운팅 스크류 있고요, 라디에이터 스크류, 그 다음에 AMD 스탠드 오프 있고, 여기는 인텔용인데, 얘가 인텔 13, 14세대에 코어 울트라까지 아마 호환이 될 건데, 요새 인텔 유저가 많이 없어서. 그 다음에 쿨러 실물 한번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화이트 구성, 쿨링 팬 쪽에는 약간 회색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팬은 하얀색, 그 다음에 펌프도 흰색으로, 호스까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제가 좀 이쁘다고 생각했던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측면이 거울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케이스에 장착하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외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저는 실제로 장착하고 나서 실물 퍼포먼스로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장착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쿨러를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장착된 쿨러는 존스보의 TH360의 화이트 제품입니다. 지금 단화에서 보면 가격이 95,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누수 보상 5년이 되고요. 근데 팬은 3년 AS가 되고요. 이게 장착하면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면서 요 옆에 거울 재질처럼 생긴 요 부분에 RGB가 들어와서 굉장히 이쁩니다. 이거 장착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데, 일단 성능이 잘 나와야죠. 가운데 부분도 CPU 온도 표기도 되고 이렇게 RGB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AMD에서 장착하실 때는 펌프에다가 요거 있죠, 요거 위아래로 길쭉하게 생긴 거, 이거를 약간 틀어서 흠에 맞게 낀 다음에 딱 돌리면은 정확히 홈에 맞춘 각도로 이게 딱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AMD 스탠드 오프 부분을 메인보드에다가 결착하시고, 그 위에다가 이 브라켓에 결착한 펌프를 얹은 다음에 여기 마운팅 스크류로 나사를 조여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봉된 서머를 한번 써봤어요. 어쨌든 리뷰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제품이기 때문에 동봉된 서머를 사용해서 성능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이고, 뭐 취향차가 있겠지만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거 전에 썼던 쿨러가 이 제품입니다. 발키리 B360도 이것도 리뷰해달라고 제가 받아서 썼던 쿨러인데, 이 화면에 LCD 나오는 제품치고 이 제품도 굉장히 저렴한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CPU 온도 나오죠. CPU 온도 나오면서 가격대가 10만원 언더로 떨어진 제품이라서 일단 가성비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저는 그래도 갬성보다는 성능충이어서 성능이 잘 나와야 됩니다.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이 발키리 B360 가지고 돌려놓은 온도 정보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 볼 거고, 이 B360 쿨러의 단점이 얘가 RPM이 좀 높아서 소음이 좀 있거든요.
최대 풍량이 뭐 요 정도고 RPM이 2400까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돌려보면은 팬 소음이 생각보다 높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리뷰했을 때 바이오스에서 팬속 조절하는 것까지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 쿨러는 어떨지 이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안 돌려봤어요. RPM은 2400rpm으로 동일하고 풍량은 스펙상으로는 B360보다 낮고 그 다음에 최대 팬 소음은 B360보다 높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스펙 표기되어 있는 최대 풍량이나 최대 팬 소음은 거의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실제로 돌려보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쿨러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사실 CPU 리뷰입니다. 9900X3D를 장착을 했고요. 여기에는 9900X라고 나오지만 요 밑에 보면 9900X3D라고 나오죠. 12코어 제품이고 CCD 2개짜리 CCD 하나당 코어가 6개씩 달린 제품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CCD에만 V캐시가 달려 있고요. 9900X3D는 코어가 총 12개 제품이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보시다시피 스레드 총 24개로 잡히죠. 그리고 지금 아이들 온도 보면 30도 언더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온이 딱 24도 정도, 지금 B360 테스트했을 때랑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꽤 적절한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순정 상태로 부팅됐고 순정 성능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은 게이밍 성능 말고 멀티 성능 위주로 다룰 겁니다. 제가 게이밍 성능 벤치를 몇 번 해봤는데 그거는 제가 다루기에 효율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멀티 성능 위주로 그 다음에 튜닝하는 방법 이렇게 소개를 드릴 건데 일단 순정 성능을 잠깐 살펴볼게요. 근데 순정의 멀티 성능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게 9950X3D도 그렇지만 9900X3D도 코어 칩 자체는 9900X랑 비슷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한쪽 CCD에만 V캐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7000번대와 다르게 9000번대에서는 V캐시가 들어간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쿨링에 좀 더 유리하게 설계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00번대에서는 V캐시 제품의 발열 문제 때문에 클럭이 좀 낮게 잡혔다면은 9000번대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개의 CCD의 클럭 편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요 위에 쪽이 V캐시 쪽 CCD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이 V캐시가 안 달린 쪽 CCD예요. 그래서 보통 V캐시 쪽 CCD에 클럭 수율이 안 좋은 제품을 가지고 V캐시를 달아서 만드는데 그래서 보통 V캐시 없는 쪽 클럭이 더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편차가 크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번대와 다르게 9000번대는 실질적인 멀티 퍼포먼스 자체는 V캐시가 안 달린 제품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멀티 퍼포먼스가 32,893점, 거의 33,000점에 가깝게 나왔죠. 9900X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시네벤치 멀티 점수를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측정을 하실 때 지금 제가 사용한 메인보드가 기가바이트 보드예요. 여기 보시면 기가바이트 X870i 어루스 프로 아이스 보드를 사용했는데 기가바이트 보드가 아닌 다른 타사 보드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도 소개드린 적이 있지만 사용하는 전력 특성이 약간 달라서 동일한 PPT에서 이 제품보다 좀 더 낮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PPT를 조금 상향 조절해서 비슷하게 퍼포먼스 맞추는 것까지 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9950X3D 검색해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온도를 보시면은 순정 상태에서 75도 정도 나왔어요. 코어 온도 굉장히 양호하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순정 상태로 그냥 쓰시더라도 순행 쿨러 장착하시면은 사용하기에 진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추측을 해보면은 이게 오픈 케이스 상태이기 때문에 인케이스로 들어가면 아마 한 80도? 그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공냉 쿨러로 장착하면은 이게 리미트가 95도니까 95도 이내에서 공냉도 사용 가능할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근데 이번에 공냉 테스트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 9900X 자체가 9950X랑 다르게 CCD마다 코어가 8개가 아니라 6개씩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CCD마다의 발열이 있기 때문에 그 CCD 하나에 코어가 6개가 들어가는지 8개가 들어가는지가 발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900X는 CCD 하나에 코어가 6개밖에 없기 때문에 발열이 굉장히 유리한 제품이라서 사실 이거는 공냉 쿨러로 테스트해도 되는데 겸사겸사 제가 숙제가 있어서 스냉 쿨러를 장착을 한 거고요. 잠깐 살펴보시면은 지금 전력 소비량이 PPT 157W 밖에 안 썼죠. 근데 PPT에서 걸린 게 아니라 TDC 120A에서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걸린 것 같아요. EDC는 160으로 잡혀 있고 그래서 소비 전력이 157W 밖에 안 된다. 157W에서 멀티 퍼포먼스는 33,000점 정도.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층은 보통 멀티 퍼포먼스 요 정도 챙기고 싶은 사람들 중에 이 정도 멀티 퍼포먼스로 충분하신 분들은 9900X로 가시면 돼요. 근데 9900X의 게이밍 성능이 약간 아쉬운 분들이 이 제품, 이 V캐시가 장착된 9900X3D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랑 게임을 모두 챙기고 싶은데 9950X3D는 너무 비싸고 좀 더 라이트한 가격대로 보고 계시면 9900X3D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멀티팩 정품밖에 없는데 야, 이 가격이 왜 이래? 89만원이네. 현금가로 하면 86만 5천원 정도, 카드로는 거의 89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죠. 배송비 포함해서. 9950X랑 가격이 거의 붙었네요, 지금 보니까. 9950X는 게이밍 퍼포먼스에 V캐시를 쓰지 않고, 얘도 게이밍 퍼포먼스 그리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그 V캐시 제품이 그거보다 게이밍 퍼포먼스가 더 좋기 때문에 더 좋은 게이밍 퍼포먼스를 생각하면서 멀티 퍼포먼스는 그래도 조금 더 낮아도 상관없겠다 하면은 요 제품,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래도 멀티 중요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 비슷한 가격이면 950X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 정도 라인업 보시는 분들 중에는 게임 성능보다는 멀티 성능이 더 중요하죠. 근데 9950X3D로 가려니까 이게 가격이 거의 115만원에서 117만원 요러고 있으니까 이거가 부담스러우면은 결국 요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게임 성능이 중요하지 않다, 멀티 성능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은 이제 9900X로 가시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멀티 성능하고 비슷한 성능이 나와요. 얘가 70만원 정도 하네요. 현금가로 하면 65만원. 이거 네이버페이 되네. 이게 네이버페이가 되니까 9900X 같은 경우는 한 23,000원 정도 페이백을 받을 수 있겠네요. 사람마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작업 성능 상관없이 게이밍 원툴로 가시는 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겁니다. 9800X3D.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포지션상 굉장히 애매하긴 해요, 이 제품이.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대원 통해서 대여받았습니다. 곧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영상 찍는 겁니다. 순정 퍼포먼스는 요 정도로 살펴봤고, 지금 클럭 터진 걸 보시면은 이게 최대 클럭이 보시다시피 두 번째 CCD에서는 55배수, 첫 번째 CCD에는 53배수 정도로 잡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55.2배수, 53.5배수. 아마 스펙 표기상으로는 55배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최대 클럭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멀티 돌린 클럭을 보면은 생각보다 낮죠. 왜 이렇게 낮게 나올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 원래 그렇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한에 걸려서 그래요. 더 쓰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120A에서 제한이 걸려서 소비 전력이 157W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클럭이 올라가다 만 겁니다. 지금 157W 전력 이내에서 이 시네벤치가 필요한 어느 정도의 전류량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전류량을 부하를 줬을 때 도달 가능한 전압 수치가 있을 거고, 그 전압 수치에서 해당하는 클럭은 요 정도다. 결국엔 부하량이 높아서 그래요. 이거보다 더 낮은 부하의 툴을 돌리면, 예를 들어 TM5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TM5 이제 구동이 되면서 보시다시피 클럭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CCD가 이거 같은 경우는 5200까지 한번 툭 치고 5100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두 번째 CCD도 5300대를 툭 치고 나서 5200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TM5 부하량이 여기 보시다시피 TDP가 109A밖에 안 되죠. 근데 PPT를 보시면은 162W까지 쓰죠. 그러니까 전압이 더 높게 들어간 겁니다. 이 TM5가 시네벤치보다 더 높은 전압에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이 클럭이 좀 더 높게 터지는 거예요. 참고로 클럭은 이 코어 클럭 보시지 마시고 유효 클럭 보세요. 이거는 이 코어 클럭은 좀 의미가 없는 클럭입니다. 이거 닫아놓고. 유효 클럭. 자, 우리가 그러면 순정 성능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TM5에서 좀 더 높은 전압을 쓰니까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긴 하네요. 그 다음에 펌프는 2400rpm까지 올라갔는데 팬 속도는 1900rpm 정도에서 돌았습니다. 플로드 상태에서. 기가바이트 메인보드가 팬속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조사 메인보드 쓸 때는 더 정숙할 수도 있어요. 기가바이트가 팬속 컨트롤이 좀 높게 잡혀 있어요. 그 예전에 얘기했는데 수정 안 해주더라고요. 일단은 바이오스 한번 진입을 해서 좀 튜닝을 좀 해볼게요. 자, 이 메인보드가 화이트 메인보드다 보니까 바이오스가 이렇게 화이트로 되어 있죠. 저는 이 하얀색의 바이오스 배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약에 이 제품을 쓰는데 팬 속도가 좀 시끄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여기 스마트 팬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스마트 팬 들어가서 노멀 상태에서 보면 이 팬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40도만 돼도 지금 60% 이상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온도 60도 되면 한 70%에서 돌아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여기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60도에서 68%, 65도에서 80%로 돌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MD CPU가 좀 더 평균 온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인텔보다. 그렇기 때문에 AMD의 평균 온도를 생각해 봤을 때 스타트 지점이 좀 높은 데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RPM이 높아버리면은 시끄럽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PU 팬 스피드 컨트롤이라는 옵션에 들어가서 얘를 사일런트로 바꾸시면 이렇게 이쁘장한 그래프로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쓰셔도 애매한 게 60도에서는 67% 정도로 좀 낮아졌지만 65도에서 83%까지 또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65도 이상 가는 환경에서는 좀 시끄러울 수 있어. 특히 70도에서 100%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짜치면은 이거를 가져다가 옵션을 매뉴얼로 바꾸시고 이거를 땡겨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땡깁니다. 이게 리미트가 95도에 걸려있기 때문에 한 90도 정도의 100%로 걸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6번 포인트도 좀 이쁘장하게 이렇게 땡겨요. 한 80도에서 걸어 놓을까요? 80도에서 80% 정도면 되겠지. 지금 아까 시네벤치 돌렸던 걸로 생각하면은 플로드 상태에서 75도에서 80도 정도 나왔으니까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조절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AMD 제품이 일단 아이들 상태에서 한 40도 전후로 이렇게 유지가 되실 겁니다. 인케이스면은. 그러니까 요 왼쪽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1번을 좀 더 오른쪽으로 당겨 볼까요? 1번을 좀 오른쪽으로 당겨서 아이들 상태에서 좀 낮은 펜속을 유지하도록 한 20% 요 정도로 할까요? 35도에 20%. 이 숫자를 직접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래프를 이쁘게 그리려면은 왼쪽이 좀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그리면은 그래프가 좀 이뻐졌죠. 이렇게 할까? 수치를 좀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세팅한 펜 속도 따라하고 싶으신 분은 요거 보세요. 지금 밑에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저랑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저랑 동일한 펜 속도 세팅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일단 백, 뒤로 가기. 그래서 펜 속 설정은 요렇게 했고, 그래서 펜 속 설정은 요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B360 돌릴 때는 펜 속도를 오토로 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저는 원복할게요. 노멀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뭘 해볼 거냐면은 커브 옵티마이저를 한번 넣어서 퍼포먼스를 향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상단에 세팅 들어가서 AMD 오버클럭킹 액셉트 하고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라이드 들어가서 이 오토 값을 어드밴스드로 바꾸고, 일단 여러가지 세팅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소비 전력이 굉장히 낮죠. 소비 전력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퍼포먼스 향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가 157W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요거를 매뉴얼로 바꾸고, 그러면 이렇게 수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은 전력 제한이 해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9000번대 AMD CPU에서 전력 제한 해제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리미트 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클럭 수율이라는 이상한 한 개의 지점이 코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전력 제한 해제를 해서 돌리면은 성능 효율성과 무관하게 온도가 막 치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PPT 리밋 값을 수정해 볼게요. PPT 리밋이 아까 시네벤치 돌릴 때 157이었고 그 다음에 TN5 돌릴 때 162였어요. 그러면은 이 PPT 값을 한 170 정도 잡으면 어떨까? 그런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단위가 밀리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을 3개 더 붙여야 돼요. 000. 요게 170만 입력하면은 0.17W로 돌아가요. 굉장히 버벅입니다. 그 다음에 이 TDC, EDC는 그대로 둘게요. 왜냐면 아까 TDC가 120A에서 걸렸었거든요. 순정일 때. 그런데 지금은 280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TDC, EDC에 걸릴 일이 없이 무조건 PPT에서 먼저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전력 제한 해제한 옵션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F10 눌러서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잘 됐고요. 일단 제가 9950X3D 영상에서는 이 전력 해제하는 옵션을 안 건드렸을 텐데, 얘는 왜 건드리냐면 이게 소비 전력이 일단 950X3D보다 낮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장착된 쿨러가 수냉 쿨러라서 그래요. 만약에 공냉 쿨러를 장착하시는 분은 전력을 안 건드리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지금 뭐 170도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긴 한데 한번 돌려볼게요. 보시다시피 PPT 170에서 걸렸죠. 이제 TDC, EDC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선 안 걸리고 PPT에서 먼저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도 좀 더 높은 클럭으로 터지죠. 한 13W 정도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클럭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아까보다도 좀 더 점수가 높게 올라간 게 보입니다. 그 대신 이제 전압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온도도 올라가죠. 근데 전력 제한 해제라는 거는 시스템의 안정성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따로 안정화 절차를 볼 필요는 없긴 해요. 그래서 내가 감당 가능한 쿨링 온도 이내에서 전력을 좀 더 높여서 쓰는 거는 안정화 테스트를 거치진 않아도 되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온도 마진이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올려볼까요? 한 200W까지 올려볼게요. 다시 PBO 세팅에 와서 PPT만 200W로 올리겠습니다. AMD 시스템에서 200W 이상의 PPT 사용을 개인적으로는 권장하지 않아요. 수냉 쿨러라 하더라도. 왜냐면 무의미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클럭 수율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거 이상 쓰면 어차피 다 비효율적으로 가게 돼요. 높인다고 퍼포먼스가 무작정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한 200W 정도 넣고 저장하고 나가기. 근데 제가 방금 200W 이상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서 생각난 건데, 기가바이트 보드 기준이에요. 기가바이트 보드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보드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동일한 PPT에서 소비하는 실제 전압값이 더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드들은 조금 더 써도 되긴 합니다. 한 10% 정도? 그래도 220을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그게 뭐 안 된다기보다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력 막 계속 맥시멈으로 풀어봤자 이거 최대 클럭 못 찍어요. 그게 AMD 9000번대 CPU 특성입니다. 그걸 최대 클럭 찍으려면은 굉장한 뽑기 확률에 기대야 되는데, 어쨌든 보시다시피 지금 온도가 92.6도 정도 나오면서 퍼포먼스도 조금 올랐죠. 근데 퍼포먼스가 올라간 것 치고는 온도가 좀 많이 올랐죠. 전력 제한 해제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CPU 튜닝을 해볼 건데, 이제부터는 오버클럭 헤드룸을 이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안정화 절차가 꼭 필요해요. 일단 커브 옵티마이저 옵션으로 접근을 할 건데, 다시 바이오스에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 앤 엑싯 들어가서 이제 디폴트 설정을 다시 불러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세팅 옵션에서 AMD 오버클럭킹, 그리고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라이드 들어가서 이거를 어드밴스로 바꾸고, 그러면은 PBO 리밋이 다시 오토로 바뀌어 있죠. 이게 순정 상태로 다시 돌린 겁니다. 순정 상태로 일단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커브 옵티마이저 옵션에 들어가서 이 값을 올 코어로 할 겁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어 볼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드렸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커브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해 놓은 다른 영상 있으니까 다른 영상 보시고, 오늘은 방법적으로 접근할 건데 어떻게 하시냐. 이 네거티브 옵션을 주면은 이제 이 CPU가 동일한 클럭을 동작시키는 데 들어가는 전압값을 낮추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로 낮추냐, 내가 입력하는 만큼. 근데 입력하는 게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최대 60까지 입력이 가능해요. 60 이상 입력이 안 됩니다. 60 이상 입력되는 보드도 있어요. 이 60이라는 수치가 AMD 표준값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메인보드가 60까지 입력이 가능할 겁니다. 그 이상 입력되는 보드는 보드 제조사 재량으로 풀어버린 거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60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CPU는 0에서 정상 동작할 겁니다. 이게 팩토리 세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네거티브로 0에서 60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찾아서 쓸 거예요. 어떤 값을 쓸 거냐, 그거는 CPU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CPU랑 제 CPU가 다르고요. 모든 CPU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 값은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치는 0밖에 없습니다. 0. 0은 팩토리 세팅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 커브 옵티마이저 세팅 요런 거를 많이 바라는데, 사실상 국민 세팅 같은 거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CPU 샘플들을 테스트해보고 그 중에 이 정도 값은 웬만하면 들어가더라, 이게 샘플링이 돼야지만 여러분들한테 국민 세팅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최소 100개 이상 만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직 그 정도 못 만져봤습니다. 근데 경험에 의거하면은 9000번대의 CPU들이 일반적으로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었을 때 그래도 7000번대보다는 좀 잘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넣어보면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수치를 5개씩 올려봐요. 이렇게. 뭐 방법적으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를 넣고 부팅해서 시네벤치를 돌려봐.
잘 돌아가. 일단 한 바퀴만 돌려보시면 돼요. 잘 돌아가면 다시 바이오스 와서 이번에는 10. 그리고 다시 부팅해서 부팅 잘 되는지 보시고, 시네벤치 켜서 잘 켜지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시네벤치 한 바퀴 돌려봐요. 잘 돌아가는지 보시고, 만약에 한 바퀴 잘 돌아가면은 15, 15로 동일하게 해보고, 잘 되면은 20, 잘 되면은 25, 이런 식으로 점점 숫자를 5개 단위로 키워가면서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점에서 시네벤치 한 바퀴가 안 도는 수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네벤치 한 바퀴가 안 돌거나 아니면 심할 경우에 부팅도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높은 수치를 시도를 하면은 갑자기 부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시모스 클리어를 해서 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모스 클리어 할 줄 아시는 분이면 상관없는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높은 값 시도하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5개씩 접근하면은 일단은 시네벤치 한 바퀴 도는 수치에서 커브 옵티마이저 값을 5개 정도 변경시킨 수치면은 아마 부팅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모스 클리어 할 일이 없게끔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네벤치 한 바퀴가 돌아가는 수치를 찾아. 그리고 나서 수치를 찾았으면은, 그러면 그 상태에서 시네벤치 한 2시간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돌아가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 돌아와서 커브 옵티마이저 값을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정상 동작 할 때까지. 그렇게 잡으면은 일단 시네벤치급 부하량에서는 안정성이 일단 잡히는 거예요. 일단 좀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 먼저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자, 부팅되고 시네벤치 한 바퀴 돌아가는 수치가 60입니다. 최대값. 자,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어요. 저는 이게 되는지 이미 사전에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 한 방에 60 넣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다가 부팅 안 되면 전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자, 60 넣고 부팅해서 시네벤치 켜지는지 보세요.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면 이 시네벤치도 안 켜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60에서 잘 켜지죠. 그래서 시네벤치 한 바퀴를 돌려봐. 그럼 만약에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파일 옵션에서 어드밴스드 벤치마크 옵션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체크하면은 요게 활성화돼. 미니멈 테스트 듀레이션이 활성화되면 이거를 클릭해보면 일단 10분도 있고 30분도 있는데, 파일 옵션에서 프리퍼런스 옵션을 체크를 하면 요런 게 뜹니다. 그럼 여기 보면 커스텀 미니멈 테스트 듀레이션이라는 옵션이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 120분 세팅하면 2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커스텀 옵션이 생겼죠. 이거 걸고 스타트 누르면 얘가 2시간 동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2시간 동안 돌아가다가 잘 돌아가면 괜찮아요. 근데 돌아가다 멈출 수가 있어. 보시다시피 지금 온도는 72.2도 정도, 그 다음에 클럭이 5280 정도, 그 다음에 5400 정도 나오죠. 이게 이 클럭에서 함정이 있는데 그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건데, 이게 제가 60을 줬잖아요. 이걸로 계속 돌리면 멈춥니다. 60에서 안 돌아가요. 멈춰요. 그러면은 이게 돌리다가 멈춘 거를 확인했으면은 스톱하고, 그리고 다시 바이오스에 가서 그 수치를 풀어요. 그러면 다시 5개씩 풀어봐. 55 넣고 다시 돌려보고. 근데 잘 돌아가면 상관없는데 또 멈췄다. 그러면 50. 또 멈췄다. 그럼 45. 제 시스템은 45에서 안 멈춥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60이라는 수치를 보고 깜짝 놀라셨겠지만 그거는 페이크예요. 이게 클럭스율이라는 이상한 게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 45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했다고 하면은 안전빵으로 한 5개 더 빼고 쓰세요. 이렇게 40 정도로. 여러분들 40 쓰라는 게 아니라 제 시스템이 45에서 도니까 저는 40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40 넣고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네거티브 40을 넣고 시네벤치를 이렇게 돌려보면, 그러면서 모니터링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온도는 한 73도 조금 넘게 나가고, 그 다음에 클럭을 보시면은 첫 번째 CCD가 5200대, 그 다음에 두 번째 CCD가 5300대 나오죠. 이게 커브 옵티마이저를 15개나 줄인 거에 비하면은 아까 보셨던 클럭 수치랑 지금 보시는 클럭 수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아까 보셨던 클럭 수치가 이미 한 개 지점에서 더 안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돌다가 뻗는 거예요. 원래 네거티브 15 정도를 조정했으면 더 높은 클럭이 터져야 정상입니다. 지금 한 5200 정도 터질 때 네거티브 15 정도를 더 조절을 했으면 더 높은 클럭이 터져야 정상인데, 아까 보시다시피 그렇게 클럭 편차가 나진 않죠. 그게 바로 이 클럭 수율의 함정에 걸린 거예요. 더 클럭이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럭은 올라가지 못하고, 근데 커브 옵티마이저를 더 조여놨으니 더 클럭이 올라가고 싶어 하죠, 계속. 그런데 클럭은 올라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불안정성 증상이 보여서 한 2시간 동안 돌리면은 연산 모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연산을 시도하다 보면 그 정도 클럭에서 연산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수치까지 클럭을 올려서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를 이렇게 내려서 써야 된다. 그게 어쩔 수 없는 9000번대 클럭 수율이라는 수율이 존재를 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수율은 뽑기빨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클럭이 터질 수도 있고 좀 더 낮은 클럭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제 거보다 클럭이 더 낮게 터지면은 에이 운이 안 좋았다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쓰셔야 되는 거고, 무리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제가 수치를 5개 단위로 조절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욕심이 생겨서 1개 단위로 조절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9000번대의 커브 옵티마이저 특성을 보면은 이 5개씩 조절하는 것도 크게 편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치를 한 개씩 조절을 해서 어떻게든 잘 돌아가는 지점을 찾았어.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다시 쓰는데 그 지점에서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없고 그냥 5개 단위로 넉넉하게 이렇게 주다가 지점 찾았으면 한 5개 빼고 쓰세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올코어로 잡았죠. 이거를 퍼CCD나 아니면 퍼코어로 잡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야. 먼저 코멘트를 드리자면 제가 다 해봐서 얘기 드리는 건데, 퍼코어로 잡아봤자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열심히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잡은 수치가 나중에 깨져요. 그러니까 이 9000번대 전압 특성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수치를 타이트하게 잡을수록 굉장히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퍼코어도 퍼CCD도 내가 타이트하게 잡아봐야 안정성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올코어로 잡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9000번대 CPU는 7000번대 VKC CPU랑 다르게 이 CCD마다의 클럭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대충 올코어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30분 돌리면 온도가 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75.8도 정도 보이는데, 잠깐 퍼포먼스를 보면은 지금 34,595점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커브 옵티마이저를 조정해주면은 한 34,000대에서 클럭이 좀 잘 나오시는 분은 35,000대까지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커브 옵티마이저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코멘트를 드리자면, 지금 커브 옵티마이저를 돌렸을 때 클럭이 5200에서 5300대로 돌아가죠. 그러면 잠깐 이걸 정지하고, 제가 이게 PPT가 요 정도 쓰는데 이 시네벤치 부하보다 좀 더 낮은 부하량의 툴을 돌리면 클럭이 더 높게 터진다 그랬죠. 그래서 TM5를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그러면 TM5 돌림 환경에서 클럭이 펌핑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5300에서 5500까지 거의 최대 클럭 가까이 터지죠. 여기서 봤던 거의 최대 클럭 가까이 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네벤치를 2시간 돌려서 안정화 잡은 거는 5200, 5300 사이에서 안정화를 잡은 거야. 5300에서 5500은 테스트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네벤치 테스트를 열심히 돌려서 야 다 잡았다 하고서 이제 내 시스템의 안정성은 보장이 되겠지 하고 게임을 해. 근데 게임을 하다가 뻗습니다. 그게 왜 뻗냐면은 그 게임이 부하가 더 높아서 뻗는 게 아니야. 시네벤치보다 더 높은 부하의 툴을 찾기가 쉽진 않아요. 제가 왜 시네벤치를 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V3 백신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돌아갈 수도 있고 이 올코어를 가동시키는 환경이 여러 환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압축 해제를 할 때도 코어를 다 코어를 씁니다. 그럴 때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려면은 충분한 부하 상태의 테스트가 필요한데 그 마지노선을 시네벤치로 잡은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네벤치보다 더 높은 부하 수준의 툴을 사용하시는 작업 유저면 그러면은 그 정도 부하 툴로 테스트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AMD 유저가 시네벤치로 부하 테스트 해봤자 안정성 확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근거는 부하가 높아서 터지는 게 아니라 부하가 낮아서 터지는 겁니다. 더 높은 클럭의 안정성이 보장이 안 돼서. 지금 보시다시피 시네벤치는 5200, 5300 사이에서 안정성 테스트를 한 거고, 그거보다 높은 클럭이 터지는 거에 대해서 안정성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하다 터지고 뭐하다 터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에 7000번대까지는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 그냥 커브 옵티마이저를 더 풀고 그렇게 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9000번대 CPU에서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자, 바이오스 다시 진입할게요. 자, 다시 PBO 세팅으로 갈 겁니다. 자,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옵션에 오면은 커브 옵티마이저 옵션이 있을 건데 이게 아니라 커브 쉐이퍼로 갈게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쫙 나와요. 이게 뭐지 하고 어리둥절 하실 수 있는데 이해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제가 하는 거 따라 하세요. 맥스 프리퀀시만 만질 겁니다. 이 맥스 프리퀀시 3개의 값을 모두 다
Enable로 바꿔주세요. 이걸 Enable로 바꾸면은 요 밑에 2개 항목이 더 나옵니다. 파지티브랑 뭐 0 이렇게 나오는 값이 2개씩 더 나와요. 이거를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 그대로 쓸 겁니다. 파지티브로 여기에 숫자를 충분히 높은 값을 주세요. 뭐 한 30 정도 줘볼까? 너무 높은 값을 주지 않아도 잘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굉장히 초보분들이 보고 계신다고 가정을 하고 안정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30 정도면 충분히 높은 값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30이 여기서는 30이 최대값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 맥스 프리퀀시라는 거는 최대 클럭 환경에서 커브 옵티마이저를 지금은 네거티브 값을 줘서 전압을 오프셋을 빼준 거면은 이 커브 쉐이퍼는 이 맥스 프리퀀시 상황에서만 오프셋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파지티브로. 그러니까 맥스 프리퀀시에서 커브 옵티마이저 오프셋을 다시 30 정도 위로 올려서 전압을 더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클럭 수율이 아무리 뿔딱이어도 고클럭 터질 때 전압을 밥을 더 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의 순정에 근접하게끔 밥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일단은 안정성이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것만 하면 조금 불안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도 Enable로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이 파지티브 값을 10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팅하고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됐고요.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보면 자, 지금 제가 맥스 프리퀀시에 30,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에 10 정도의 수치를 줬습니다. 지금 커브 옵티마이저가 네거티브 4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맥스 프리퀀시에서는 실질적으로 40 마이너스 30 해서 네거티브 10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40 마이너스 10 해서 네거티브 30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런 커브 그래프에서 클럭 수율이 문제 없는 낮은 클럭 때에서는 적절하게 낮은 전압으로 동작하게끔 하고, 클럭 수율이 문제가 생기는 고클럭 영역에서 전압을 더 줘서 좀 더 정상 동작에 가깝게 동작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하이 프리퀀시를 건드리는 순간 시네벤치 수준의 환경에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클럭이 더 낮게 터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 보시다시피 지금 33,800점 정도 나오죠. 그런데 어쨌든 안정성은 좀 더 확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하이 프리퀀시 수치를 좀 더 조정해 보시고 맥스 프리퀀시도 좀 낮춰 보시고 뭐 이렇게 해 보셔도 되는데, 결국에는 안 터지는 지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쓰다가 터지면은 풀고 안 터지면 더 조여보고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소개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 드린 거고요. 이렇게 쓰시면은 온도 한 76도 정도 나오면서 클럭이 5100 후반에서 5200 이렇게 나오는 퍼포먼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B360보다 온도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소음은 얘가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큰 편차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RPM이 둘 다 2400이던데 그래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B360이 데시벨이 좀 더 높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큰 차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일단 120A 수준에서는 조치가 된 거고, 만약에 전력을 더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PBO 리밋 값을 매뉴얼로 바꿔서 수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 제가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전력 수치를 줄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력 수치를 순정 상태보다 더 높인다면은 그러면 커브 옵티마이저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클럭 가동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커브 옵티마이저 다시 잡으셔야 돼요. 줄이는 건 괜찮아요. 줄이는 거는 더 낮은 클럭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더 높은 전압에서 잡은 안정성은 더 낮은 전압에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더 높은 전압으로 올리면은 안정성 테스트는 다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전력 수치를 수정하면은 여러분들 방금 했던 거를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200W 정도로 한번 넣어보고, 근데 다시 잡기 귀찮으니까 저는 한 200W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이 CPU 부스트 클럭 오버라이드라는 기능, 제가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는 소개를 드렸는데 이거를 쓰시라고는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이거를 그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어. 이 기능 쓰시려면요, 여러분들 클럭 수율이 순정 대비해서 플러스 200 클럭 정도 들어갈 정도의 그 마진이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 CPU는 그걸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어떤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는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소개해드렸더니 그거 국민 옵션처럼 들어가는 줄 알고 이거를 냅다 어떻게 넣으시냐면 이거를 파지티브로 해서 여기다가 200을 때려 박어. 그리고 나서 이게 국민 옵션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플러스 200을 넣는 순간 여러분들 CPU의 맥스 클럭 수치가 지금 5500 플러스 200 해서 5700까지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5300, 400도 안 터지는 거를 5700으로 풀어봤자 그게 터지냐고요. 그러면은 이 CPU가 무슨 증상이 발생을 하냐면 5700에 도달하고 싶어 해요. 지금도 5500에 도달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5700에 도달하고 싶어 하면서 전압을 거기다 더 때려 부어. 근데 클럭 수율 때문에 클럭이 안 올라가요. 전압을 계속 줘도. 그러면은 온도만 올라가. 온도만. 성능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커브 옵티마이저를 잡아도 이게 순정일 때 커브 옵티마이저보다 플러스 200을 줬을 때 커브 옵티마이저가 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 기능은 어떤 CPU에서 쓸 수 있냐면은 순정 클럭이 5100 이하일 때 그런 제품 있나? 일단 7500F는 가능하거든요. 7600 정도도 뭐 써도 될 거야. 일단 7000번대는 클럭 수율 한계가 그렇게 낮지 않으니까 7000번대에 CCD 1개짜리 제품 정도는 그래도 써봄직한데 클럭 수치가 일단 높게 나오는 CCD 2개짜리 제품이나 아니면 클럭 수율 한계가 명확한 9000번대 제품들은 이거 그냥 쓰지 마세요. 괜히 소개해드렸어.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지 마시고 디세이블로 해두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면은 일단 한 바퀴만 돌려볼게요. 지금 일단 커브 옵티마이저 네거티브 40에 커브 쉐이퍼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 전력 소비량을 200W까지 일단 풀어버렸어. 그러면은 일단 온도가 높게 나오죠. 높은 온도까지 쓰면서 클럭을 더 높게 잡으려고 해.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5200 후반에서 5300 초반까지 나오죠. 거의 클럭 1개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일단 효율성이 200W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CPU는 이 정도 클럭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는데 지금 전력을 때려 부어가지고 지금 온도 93도 올라갈 때까지 때려 부은 겁니다. 전력 조금만 올려도 이 정도 클럭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퍼포먼스가 34,000점이 나오긴 했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도 클럭 수치에서 안정성 확보가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 테스트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돌리다 보면은 뭐 또 뻗을 거예요. 그러면 또 커브 옵티마이저 더 줄이고 이래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9900X3D 순정 퍼포먼스, 그 다음에 커브 옵티마이저, 커브 쉐이퍼로 안정성 마무리하는 법까지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전력 수치 조절하는 것도 소개드렸고, 그 다음에 팬 커브 속도 조절하는 것도 소개드렸고, 그 다음에 TH360 쿨러 퍼포먼스 이 정도로 확인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